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담에 관해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외상과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도와드리며 상담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이란 무엇인가? 보시면 트라우마라는 글자를 대문자 T와 소문자 T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문자 T는 빅 트라우마를 의미하고 소문자 T는 스몰 트라우마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죠. 따라서 고통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에 따라 인생 전반이 고통으로 차 있다라고 말하며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천국에서 쫓겨날 때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수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서의 욥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신 예수님이 계시죠. 이렇게 고통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주제입니다. 모욕이나 차별을 당해서 몸이 아프고 상처를 입어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서 음식과 물을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거나 사별해서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그 고통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통은 신체의 어느 부위가 다쳐서 생기는 아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고통의 최고 전문 기구인 국제고통연구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는 최고 권위자들 14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고통이란 신체의 조직, 우리 신체의 외부 조직의 실제적인 혹은 가능한 파손, 훼손과 관계하여 겪게 되는 불쾌한 감각적,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정서적 경험을 포함한 그 아픔을 고통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달라스 신학교 스콧 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고통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적 혹은 외적 억압을 야기하는 모든 경험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여기에서는 신체, 정서, 감정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 깊은 그리고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아픈 그런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고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자, 이렇게 수많은 고통 중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입니다. 트라우마를 겪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 전까지는 느낄 수도 없었던 극심한 고통이 바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임상심리학자인 펄만 박사에 의하면 트라우마는 정서적 경험을 통합하는 능력이 압도되는 혹은 주관적으로 생명, 육체의 보존, 정상적인 심리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겪고 압도된 상태가 트라우마이고, 이때 심각한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하나의 연속선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를 넘어서 트라우마에 가깝다. 삶의 방향을 부정적으로 전환시킬 만큼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경험이 트라우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공존 질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남성 60.7%와 여성의 51.2%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몰 트라우마까지 포함한다면 그 빈도는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일평생 한 번 이상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활 속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스트레스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높은 것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점수를 보시게 되면 100점이죠. 그 다음에 이혼이 74점이고 별거가 65점. 자, 그 밑에 7번째를 보시게 되면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도 그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 생활 사건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혼과 같은 생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 좀 작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전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무엇이냐면 사회 재적응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토마스 홈스와 리차드 라헤가 개발한 평정 척도입니다. 홈스와 라헤는 각기 다른 생활 사건들을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부터 낮은 순으로 배열을 하였고, 각각의 사건들에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재적응 평정 척도라는 그런 척도를 개발을 했죠. 삶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여 상당한 적응상의 노력을 요하는 생활 사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강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홈스와 라이는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중요 건강상의 문제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 재적응 평정 척도에서 30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향후 2년 내에 주된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될 위험성이 무려 80%에 이른다. 그리고 150점과
300점 사이일 경우에는 2년 안에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50%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홈스와 라이가 나열한 생활 사건들은 북미 지역 성인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이 지역 성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사회 재적응 평정 척도 점수는 다양한 건강 지표와 상관이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임상적으로 밝혀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점수를 측정해 보시고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에 관해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15세기 무렵 영어권에서 압력, 프레셔 또는 물리적 압력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어려움, 곤란, 역경, 고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질병, 정신질환 이러한 것들의 원인으로 널리 인식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구나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 또는 스트레스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외부 자극에 적응하려고 하는 유기체 안에서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나 효과를 스트레스라고 하며,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대처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스트레스는 위협이나 도전적 상황에 처한 개인이 보이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원, 스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업의 변화나 친밀한 관계의 시작, 친밀한 대상의 이별이나 상실, 대학의 졸업, 이러한 것들과 같이 긍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스트레스 원,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단지 자극이나 반응만이 아니라 환경의 위협과 도전거리를 평가하고 그에 대처하는 과정 전체를 총괄해서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범위를 때로는 넘어서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도 개인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 사건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반응 사이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걱정을 합니다.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 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걱정과 과도한 염려로 아주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평가할 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적용해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응은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더 각성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유기체 안에서 일어나는 평가와 그 사건을 대하는 어떤 대처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 평가와 대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스트레스, 순기능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역기능적인 스트레스는 고통을 유발하고 불쾌감과 수치심, 무기력감 이러한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순기능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자극을 줍니다.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외상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상 후에 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외상이 이런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스트레스는 정신병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병인론을 이해할 때 스트레스 존재 유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담자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이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 때문에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그 연구가 있는데요. 1959년 미국의 심장 전문의 프리드만과 로젠만은 관상동맥경화증을 앓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경쟁적이고요. 굉장히 성격이 성급하고요. 비판적이며 분노감을 잘 드러냅니다. 냉소적이고 시니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혼자 있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A유형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건강과 질병의 어떤 효과적인 모델을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어떤 병원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반응에서 개인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건강에 대한 생물의학적 모델이 제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들과 의사들은 생물의학적 모델에 비해 건강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을 연구에 사용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요인들이 함께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질병에 드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죠. 그리고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위험 요인이 있겠죠.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부모님들이 암이나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생물학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 질병이나 오염된 공기나 물과 같은 그러한 위험 요인들이, 또 심리학적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어떤 비관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스트레스와 걱정에 과각성하는 그런 요인들, 또 사회적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고립이나 실직과 같은 요인들, 이런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 또 사회적, 환경적, 주변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한 인간의 질병을 주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또 바꿔서 보게 되면 생물학적인 보호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유전자를 갖는다든가 주변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보호 요인 속에서 그렇게 한 인간이 자란다든가, 또 심리학적 보호 요인들, 또 사회적 보호 요인들, 친구나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 체계가 풍성한 그런 보호 요인들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총체적으로 함께 작용해서 한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질병이나 고통이나 통증을 준다든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건강의 유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날 이 모델을 통해서 한 인간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